여러분, 혹시 밤중에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멀쩡히 웃던 얼굴이 어둠만 내리면 그렇게 흐느껴 울더군요. 저는 그 울음이 처음엔 무례하게 들렸습니다. 나들으라는 건가? 동정받으려고 저러나 하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제 귀엔 그 울음이 자꾸만 걸렸습니다. 저는 72 김영자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저는 아들 현수와 며느리 수진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손자 하율이랑 함께 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오랫동안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말끝마다 어머니 요즘은요 뭐 시작하는 그 말투 식탁 정리하는 그 손길 아이를 대할 때의 단호함 뭐 하나 제 방식을 존중받는 기분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의 존엄을 지키겠다고 더 집요해졌습니다. 고춧가루는 어디 것을 써라. 아이는 9시면 자야 한다. 제 사상은 이 순서대로 차려라. 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죠. 하지만 여러분, 그 문틈의 울음은 저를 결국 다른 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그리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 했던 문. 오늘 그 문을 함께 열어볼까요? 사실 우리 집 전쟁은 아침 7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손자 하율 등교 준비. 저는 늘 6시 반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김을 구워두죠. 그러면 7시쯤에 수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어머님, 하율은 아침에 유제품 하나랑 과일이면 돼요. 콜레스테롤. 그 말이 나오기도 전에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말합니다. 얘야,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술 떠넣어야 힘이 나지. 요즘은요, 아침 과식이 학습에 방해된다는. 그때 저는 딱 끊죠. 학습보다 성장이 먼저야. 여러분, 대화가 아니라 승부였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는. 하율이가 잠깐 제 눈치를 보다가 수진이 쪽으로 가면 제 속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일종의 배신감이랄까요. 하율이는 왜 지 할미 편을 안 드나? 이런 생각. 그날은 더 심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민어를 사왔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생선이라 손자에게도 먹여보고 싶었죠. 어머님, 요즘 수은 수치가. 그만해라. 내가 의사냐? 위생 문제도 있고요. 포장을 안 지키면 기생충이. 그 말에 제가 탁 도마를 내리치고 말했죠. 내가 의사냐? 어른이 말하면 배울 생각을 해야지.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날 저녁 아들 현수가 중간에 나서서 엄마, 그냥 요즘 방식을 조금만. 말하는데 저는 아들마저 금이 간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나한테 이럴 줄은 몰랐구나. 그 말에 현수가 입을 다물었고 수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꽝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소리에 제 맘속의 문도 꽝 하며 닫히는 듯 하더군요. 두 번째 전쟁은 제사였습니다. 친정이 없는 수진에게 제사는 어쩌면 부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에 고구마전은 빼고 동태전을 해라. 그리고 밤은 3개씩. 홍동백서 잊지 말고. 그러면 수진이 말합니다. 어머님, 절차가 중요한가요? 고인은 기억과 마음이. 절차가 기억이야. 저는 딱 잘라 말했지요. 그 후로 제사는 검열이 되었습니다. 수진이 만든 저는 두께가 얇다. 소금이 심심하다. 탕은 간이 과하다. 점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상하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한 늙은이의 자존심이 부풀어 오를수록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더 잔인해지더군요. 세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현수야, 내 통장에 월 30만 원씩 넣어주던 거 계속 들어오지? 응, 들어와. 그날 밤 저는 우연히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편의점 앞에서 수진이 어떤 남자와 다투는 걸 보았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 먼저. 부인, 약속했잖아요. 연체 2번이면 개인신용 하루 떨어집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다체인가? 카드 돌려막기. 집안 망신. 수진이 저를 발견하자마자 순식간에
웃는 얼굴로 바꾸더군요. 어머님, 우연이네요. 그 우연이란 말이 제게는 거짓말이란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꾸만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과금, 장보기, 비용, 학원비, 며느리 통장으로 나가는 흐름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심소봉대의 산수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결국 이런 말까지 해버렸죠. 요즘 가게가 구멍난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뜻이야, 뭘 더 있어? 내가 뭐라도 숨기는 거 아니냐고. 그 순간 수진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한겨울 새바람처럼 흔들리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도움의 신호로 읽지 못하고 죄의 흔적으로 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증거가 되지요. 그날도 주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금비녀 상자가 비어있는 걸 보고 제 혈압은 하늘로 솟았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친정에서 받은 비녀였습니다. 저는 소리쳤죠. 현수야, 비녀 어디 갔니?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아? 그때 수진이 다가와 말합니다. 어머님, 며칠 전에 내가 가져갔지? 제 입에서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리하다가 전당포에 정리했나 보지? 순간 수진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저는 그 움찔을 또 오해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마르고 눈동자가 휘청했는데 저는 내심 쾌감을 느꼈습니다. 봐라, 내 촉이 맞지?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다 또 울음을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억눌린 숨 막히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제 귓속에서 고함으로 변했습니다. 거봐, 뭔가 있는 거잖아.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수진이 보는 앞에서 장롱을 열고 닫았습니다. 이 집에선 귀한 건 내가 지킬 거니까.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으로 가앉았습니다. 대신 하율이 제 눈치를 보다가 밥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아이의 작은 손이 떨리는 걸 보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어른의 싸움은 늘 아이의 밥상에서 벌어진다는 걸 알면서도요. 설상가상 동네 카페 단톡방에서 터진 일이 있었습니다. 왕언니들 잡담방. 그 집 며느리 야밤에 낯선 남자랑 말다툼하는 거 봤다던데. 요즘 젊은 것들 다 그래. 남편 몰래 대출도 많다더라. 시어머니 힘들겠다. 안 그래도 예민해 보이시던데.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그건 제 등에다 불쏘시개를 붙인 격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날 저녁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동네 구경거리로 만들고 다니는구나. 저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뭘 없어. 너 같은 애한텐 체면이란 게 없지. 그날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 후에 나와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 매달 넣어주신 30만 원 전액 하율 교육비로만 썼어요. 내역이에요. 종이 위에는 또박또박한 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서실비, 피아노 학원비, 독서 논술비. 저는 그 동의를 보면서도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지요. 표는 누구나 만들지. 그 말에 수진의 입술이 덜덜 떨리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굵은 글씨로 의료장비 소모품이라 적혀 있었고 수진이 허둥지둥 가져가 숨기듯 방에 넣었습니다.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죠. 병원, 치료, 누구, 어디, 왜?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의 일정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방식이 아니라 몰아붙이는 방식으로요.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귀가가 늦으면 초인종을 연달아 눌렀고 주말엔 외출 계획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어디가? 누구 만나? 몇 시에 와? 어머님, 저도 제 시간이 내 시간이 어딨어? 여기 내 집이야. 그때
며느리의 눈이 아주 잠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저는 그 칼날을 도발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SOS였는데도요. 결정적인 날은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전을 붙이다가 기름이 튀었고 저는 손등을 대었습니다. 아, 하고 손을 털었는데 수진이 급히 달려와 얼음을 대줍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할게요. 기름이. 자, 내가 한다. 어머님 손이 될까봐. 내가 제대로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굳었고 전뒤집게가 탁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다 상처예요. 상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나는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맞아가며 제 입에서 맞아가며가 튀어나오는 순간 하율이 부엌 입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이가 듣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엄마, 그만해. 현수가 달려와 소리를 쳤습니다. 둘 다 제발 좀 하율 앞에서.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누웠습니다. 깊이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 2시쯤 되었을까요? 베란다로 나가 담을 너머 맞은편 골목을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때 수진의 그림자가 계단을 내려가더군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이 깜빡였고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체구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수진이 노인의 팔을 붙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천천히, 엄마 숨 쉬어. 여기 있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다음 날 저는 그 사실을 따져 물었죠. 어젯밤에 누구 만나러 나갔니? 친정엄마요. 왜 우리 집 앞까지 불러? 실은 엄마가 투석을 받으세요. 밤사이에 숨이 차서 제가. 우리 아들 눈치 보느라 밤에 몰래 불렀겠지. 내 체면 때문에. 체면이 아니라 하율이 볼까봐. 그때 저는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비녀는 친정 살림하느라 갖다 팔았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 제 앞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숨이. 저는 허둥거렸고 현수가 119에 전화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부전 초기 소견이 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쳤고 약을 제때 못 드신 흔적이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약을 제때 못 먹었다니요? 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누군가가 못 먹게 했나? 그 누군가 이 집에서 그녀를 몰아붙여온 나는 아니었을까요? 수진이 침대에 누워 잠시 눈을 붙인 사이 간호사가 작은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떨어뜨리고 가신 것 같아서요. 봉투 속엔 전당포 보관증과 채무독 촉장이 여러 장, 그리고 병원 진료비 납부 영수증이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의 수진 이름 아래에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납부자 김영자라. 날짜와 병원명, 제 이름 김영자. 저는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건 제가 모르던 병원비였고 제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마지막으로 미결로 남았던 금액이었습니다. 누가 냈을까요? 그리고 봉투맨 아래 접힌 쪽지 한 장. 어머님 이름으로 남은 미수금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현수 오빠가 알면 마음 아플까봐요. 제 반지를 처분했지만 괜찮아요. 반지는 다시 사면 되니까요. 수진. 제 심장이 한번 크게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제가 내뱉었던 말들이 모두 독이 되어 제 입안에 고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밤 응급실 대기실에서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쪽지를 쥔 채 말문이 막혀 앉아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죄책감이 머리칼처럼 풀려내렸습니다. 수진이 깨어난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 내가 냈니?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아시면 마음 쓰실까봐.
내 마음은 지금 무너졌어.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자마자 저는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얘야, 나는 내가 그렇게 미웠다. 하루도 안 미운 날이 없었다. 그런데 너는 내 일을 그렇게 조용히. 수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셨고 돌아가시고 난 뒤 신용불량이 되어 빚이 수진에게 넘어왔던 것, 친정엄마가 만성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받는다는 것, 동생은 산업체에서 사고가 나서 잠시 일을 못했고 그 병원비와 월세까지 수진 혼자 감당했다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집에 남아있던 병원 미수금. 현수 오빠가 알면 자책할까봐 어머님이 얼마나 외롭게 어른 노릇 해오셨는지 아니까 그냥 제가 정리하고 싶었어요. 제 반지 어차피 많이 끼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전당포는 도둑질의 증거가 아니라 며느리 희생의 기록이었습니다. 밤길은 부정의 향기가 아니라 돌봄의 길이었습니다. 야밤의 남자는 채권 추심이었고 비녀 상자는 제가 잘못 기억한 거였습니다. 서랍 다른 칸에 그대로 있더군요. 그날 저녁 손전등을 켜고 찾다 발견하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얘야, 너한테 얼마나 못된 말을 했는지.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체면이 있어서.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회끌었습니다. 체면, 그건 제 단어였거든요. 아니야, 어른 체면은 내가 지킨다고 다그치고 내 방식을 강요한 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어른이 아니라 너에게 갑처럼 굴었구나. 잠시 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얘기해? 수진아,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니? 수진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찰나 저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현수야, 내 아내가 우리 모두를 지켰다. 내가 감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너의 자존심을 대신 지켜준 사람이다. 그날 새벽 우리는 세 사람이 둥글게 의자에 앉아 처음으로 계획이라는 걸 같이 세웠습니다. 수진의 치료 일정과 약 복용 시간표 만들기, 친정엄마 투석 병원과 우리 집 사이에 이동 동선을 나누어 맡기, 채무 조정 상담 예약, 변호사 상담 신청, 하율에게는 사실을 안전하게 설명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했습니다. 내 적금 깨자. 금반지도 팔고 내가 시작을 망쳤으니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내 몫이다. 수진이 울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어딨니?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의 빚을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나눠.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걸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부드럽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의 일은 기적이라 부를 만큼 눈부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죠. 관계를 고치는 기술은 대단한 용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라는 거요. 첫째, 말끝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하율 아침은 요거트로. 그래, 내가 정한 대로 하자. 대신 주말엔 내가 미역국 끓일게. 우리 둘의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이렇게 협상의 리듬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엔 이 리듬을 양보라 생각해 억울했어요. 지금은 압니다. 그건 양보가 아니라 동행의 박자라는 걸. 둘째, 제사를 다시 배웠습니다. 탁자에 음식만 올리던 제사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제사. 올해는 어머니가 좋았던 이야기 하나씩 하자.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상위에 사진 한 장을 더 올렸습니다. 흑백 사진. 전날 친정엄마 병원 침대맡에서 수진이 제게 보여준 사진이었죠. 저 어릴 때예요. 엄마가 병에 걸리기 전. 우리는 전 대신 이야기를 붙였고 탕 대신 기억을 데웠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의식은 절차가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요. 셋째,
돈은 숫자가 아니라 함께 보는 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식탁 위에 노트북을 놓고 수입 지출을 세 줄로 요약합니다. 고정비 대출이자, 관리비, 투석 이동 택시비 보조, 변동비 식비, 학교, 약값, 저축상환, 응급비 쿠션, 채무조정 합의금. 저는 매달 30만 원을 하율 교육비 이름으로 넣던 걸 가족 공동 통장에 넣습니다. 대신 결정권은 셋이 공유합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돈은 이심의 이유가 아니라 팀의 전략이 되었습니다. 넷째, 저는 사과를 예행 연습했습니다. 수진아, 그때 편의점 앞에서 소리친 거 미안하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말 끊을 때 무례했어요. 죄송해요. 사과는 하룻밤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자주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 공기는 며칠 사이 새수건처럼 보송해졌습니다. 다섯째, 외부의 입을 닫았습니다. 카페 단톡방에 제가 썼습니다. 그 집 며느리 이야기 그만들 하세요. 가정사 장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만날 때 저는 일부러 칭찬의 소문을 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요, 숫자 정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요, 제 음식 솜씨를 이제 칭찬해준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여론을 바꾸는 동안 수지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되찾았습니다. 피부빛이 돌아왔고, 약을 제 시간에 챙겨 먹었고, 밤길에는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대과의 이동은 제가 절반 가져왔고, 가끔은 제가 투석실 앞에서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수진 어머니, 김치가 입맛에 맞으세요? 아이고, 사돈 어른 덕분에 살죠.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 수진이 제 눈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 묵힌 경계가 아니라 이제가 피어난 안도가 있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하율과 작은 우산을 함께 쓰고 학교를 갔습니다. 아이가 말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집 요즘 냄새 좋아. 무슨 냄새? 비 오는 날 장판 말리는 냄새. 따뜻한 냄새. 그 말에 제목이 메었습니다. 냄새. 그래요. 갈등이 가라앉으면 집엔 다시 집 냄새가 돌아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서랍에서 비녀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여기 있었어요. 제가 잘못 넣어두고 잊었어요. 죄송해요. 저는 상자를 덮고 그대로 수진 손을 덮었습니다. 이제 필요 없단다. 비녀보다 귀한 게 뭔지 알았어. 뭔데요? 내 마음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작은 반전을 털어놨습니다. 얘야, 사실 나도 내가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무서웠다. 수진이 놀라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왜요? 나는 누구에게도 더 이상 필요 없는 나이가 된 줄 알았거든. 내가 들어오면 나는 설 자리가 더 없어질까봐. 그래서 나는 공격으로 내 자리 지키려고 했어. 그게 너를 다치게 했고. 그 말에 수진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전 어머님이 제일 필요했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 하나가 꼬각하고 굴러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단번에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돈은 빠듯하고 친정엄마의 투석은 계속되고 수진의 심장은 쉬운 날보다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어려운 날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서로의 손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평생 몰랐던 진짜 가족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 한구석이 쓰라리셨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문틈의 울음을 오해해서 그 울음을 더 크게 만든 게 저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울음은 결국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의 비밀은 숨기려 할수록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는 의심을 불러옵니다. 반대로 손바닥에 올려놓고 같이 보면 계획이 됩니다. 빚은 금액이고 병은 일정이고 오해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지금도 집안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울음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지 않나요? 오늘 밤 그 문을 살짝 열어보시겠어요? 제가 배운 문 여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말끝을 낮추는 것. 둘째, 의식을 사람에게 맞추는 것. 셋째, 한 팀이 되는 것. 넷째, 사과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 다섯째, 밖의 입보다 안에 손을 먼저 붙잡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자리는 공격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을 자리를 넓혀 지키는 것.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문을 여는 이야기를 나누어요.